안녕하세요. 디바 달리아입니다. 때는 2004년 9월 3일 오후 3시 35분쯤입니다. 일본 오카야마현의 스야마시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치즈시오 양.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인 초등학교 3학년 유키코가 방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몸 곳곳에는 깊게 찔린 상처가 가득했는데요. 너무 당황한 언니가 급하게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엄마가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 시각이 오후 3시 47분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유키코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평범한 가족에게 하루아침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시신을 살펴보던 경찰이 다소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상처의 부위가 대부분 급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죽음까지 이르게 한 자상은 아시겠지만 동맥혈이 흐르는 목이나 등, 심장 같은 급소 부분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출혈이 오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죠. 하지만 유키코의 시신에서는 오직 복부랑 가슴 부위에만 자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부검으로 나온 사인 역시 이 상처들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죠. 뿐만 아니라 시신에서는 치명적이진 않지만 좀 목에 졸린 흔적도 발견됩니다. 하지만 저항의 흔적이 없었다는 게 조금 이상했죠. 또한 유키코는 평소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창문을 자주 열어두곤 했는데 사건 당일 집 안의 창문은 모두 닫힌 상태였습니다. 물론 범인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다가 범행 후 창문을 닫고 나갔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창문 어디에서도 범인이 오고 간 흔적은 전혀 없었고 현장 전체에서 외부 침입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집에 들어왔다는 걸까요? 문을 직접 열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외부인이 오는 건 불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의 범인은 면식범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젠 유키코의 사망 전의 행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건 당일 오후 1시 45분, 유키코의 어머니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는 쭉 집이 비어 있었죠. 약 1시간 뒤인 오후 2시 40분, 유키코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았어요. 2시 55분, 유키코가 들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집 근처 미용실이었죠. 평소 여길 자주 들리는데 그 이유가 이 미용실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나 봐요. 유키코는 이 강아지를 평소에 굉장히 예뻐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오고 가는 길에 미용실에 들러서 강아지와 놀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도 한 10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아이는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오후 3시 5분, 유키코가 홀로 걸어가는 걸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집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이가 마침내 집에 도착한 시간은 최소 3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때는 언니가 집에 돌아오기 불과 25분에서 30분 전입니다. 그 20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겠죠? 이후 경찰은 부검 결과와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사망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해냈고 그건 바로 3시 15분에서 20분 사이였습니다. 호라? 이 말은 즉 언니가 집에 도착하기 10분에서 15분 전에 아이가 습격을 받고 사망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쯤 되니까 이 강하게 의심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키코의 친언니였죠. 빈집에서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었고 이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흔적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고작 10분 정도라는 아주 짧은 타이밍이었기에 범인은 원래부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더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의 사건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해결된 미제 사건이죠. 언니는 절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학생 언니는 수년간 진범이 잡히기 직전까지도 네티즌들에 의해 강하게 범인으로 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정황적인 추리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살해 동기도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사건의 제2차 피해자가 되고 말았죠. 사건 해결에 있어 경찰이 처음 가정했던 면식범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틀린 가정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일본 사이트 곳곳에서는 유키코의 언니가 범인인 것 같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난 세월 소가리를 했을 언니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유키코 사건 수사에 무려 14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범인 검거에 열정을 쏟았지만 실제로는 실마리를 풀 만한 단서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매번 벽에 부딪히게 됐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일본에서 종종 미제 사건을 다루는 TV에도 등장했지만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유키코 사건은 점점 희미해지기만 하는데요. 그렇게 13살 아이의 의문의 죽음은 14년 동안이나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8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유키코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남성이 나타난 거죠. 그의 정체는 39살의 남성 카츠타 쿠니이코. 그는 이미 지난 2015년에 벌어진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범죄자인데요. 근데 마침 이때의 혐의가 어딘지 모르게 10여 년 전 유키코 사건과 유사하다라는 의심을 품게 된 경찰이 은밀히 그를 수사하던 중 드디어 자백을 받아냈던 거였죠. 우선 2015년에 체포된 혐의가 그가 휴고현 히메지시에서 10대 소녀 A양의 복부를 찔렀고 사망 직전까지 가게 한 살인 미수 혐의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죠. 앞에 기억하시나요? 유키코 사건에서도 급소가 아닌 복부에 자상이 나 있었다는 점이요. 두 사건 모두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 범죄 사건에서 다소 흔한 일일 수 있지만 그의 전적을 살펴보면 아주 엽기적이게도 유사한 전과가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지난 2000년 3월 효고현 아카시시에서 10대 소녀의 복부를 폭행하며 기소되었고 그로부터 9년 후인 2009년 9월 같은 지역에서 여자아이의 복부 폭행, 심지어 같은 달에는 또다시 효고현 히메지시에서 10대 소녀의 복부 폭행, 놀랍게도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효고현 태자마치에서 9살 여자아이의 복부 폭행까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달에 추가로 소녀 5명에 대한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카츠타의 범행에는 공통적으로 복부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결정적으로 2015년 A양 살인 미수 사건에서는 이전에 유키코의 복부에 남아있던 자상 부위까지 너무도 유사합니다. 흉기도 물론 칼이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모두 지리적으로 효고현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한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어린 여성들만 노렸다? 경찰이 그를 유키코 미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볼 이유는 너무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카츠타는 왜 이렇게 복부에 집착했던 걸까요? 2015년 A양 살인 미수 사건 당시 카츠타는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는 소녀의 셔츠가 피로 물드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라고요. 좀 엽기적이고 이상한 취향이 있는 게 드러났죠? 어린 여성만 노린 것도 뒤틀린 성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러고 보니 과거 카츠타는 이 스스로 배를 찌르고 상처를 입혀서 병원을 오고 간 기록이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카츠타가 학창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풀어왔던 것 같은데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 병원에서는 이제 곧 장폐색이 올 수도 있고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그가 다른 방법을 모색했던 거죠. 그래서 찾은 게 자신이 아닌 어린 소녀의 복부를 폭행하는 것이었고요.
이 과정이 거듭되면서 점점 소녀의 복부에서 피가 나오는 현상에 집착하는 이상한 엽기적인 면모까지 갖게 된 겁니다. 경찰은 카츠타가 유력한 범인이라고 추정을 했고 그를 추궁하는 데는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유키코 사건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카츠타를 지목하는 증거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이해간 건 확실한데 이걸 뭘로 증명하지? 이런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 카츠타의 자백을 받아내는 게 제일 중요했죠. 하지만 카츠타는 유키코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기 시작하자 강하게 부인합니다. 제가 절대 안 그랬어요. 사건 당일요? 쓸마 근처에도 안 갔는걸요? 확실해요. 자신감을 보였죠. 하지만 경찰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의 알리바이가 정말 확실한지 다각도로 교묘하게 질문하면서 서서히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신문했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드디어 카츠타의 알리바이가 말이 안 됐고 심지어 그게 아니라 이거였다 이러면서 진술범벅이 거듭됐는데 이때 경찰의 덫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극적으로 카츠타의 입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 방송에 나온 적도 없고 또한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도조차 없는 범인이 아니면 절대 모를 법한 단서라고만 전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죠. 아무래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여서 그런지 경찰이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파헤칠 필요는 없겠죠. 물론 그게 과연 정확할까 하는 의심은 들지만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카츠타가 직접 말한 그 정보 있잖아요. 그 정보는 유도신문조차 없이 우연히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만약 그가 경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갔다면 그 진술은 아예 증거 능력이 상실되면서 재판에 갈 수도 없었겠죠. 경찰은 그 단서를 파악하자마자 바로 이거다 싶어서 고스란히 증거를 수집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건 범인이 아니면 결코 말하기 어려운 스토리다 라고 판단하면서 결국 긴긴 법정 싸움 끝에 카츠타는 유키코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가 재판에서 털어놓은 사건 전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그가 유키코를 처음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스야마시를 찾아왔었는데 랜덤으로 먹잇감을 찾던 카츠타의 눈에 마침 귀엽게 생긴 13살의 유키코가 포착된 거죠. 그는 유키코를 미행하면서 학교, 집, 학교 시간까지 미리 파악해둡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또다시 스야마시에 온 카츠타. 조용히 유키코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미용실에 들렸죠. 그걸 봤지만 몰래 숨어서 기다렸고 잠시 후 유키코가 홀로 집을 향하자 때를 엿보게 됩니다. 집에 다다른 유키코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는 재빨리 아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완전히 계획된 범죄였네요. 당시 카츠타는 유키코가 너무 귀여워서 그냥 장난을 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유키코의 목을 졸랐죠. 하지만 역시나 자신의 기이한 취향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배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보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혀서 아이의 배를 무지막지하게 찌른 것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면식범의 소행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어린아이를 노린 이상 성욕자의 끔찍한 범행이었던 거죠. 이후 카츠타는 유키코가 숨을 쉬지 않자 서둘러 흉기를 들고 집을 빠져나왔고 칼은 어딘가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저 복부 폭행만 즐기려고 했던 그는 아이가 사망하자 놀라서 황급히 도망쳤다고 진술하는데 원래 죽일 생각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호소했죠. 그렇다고 한들 사전에 타깃을 물색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를 벌여온 카츠타의 죄가 결코 가벼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유키코 미제 사건은 14년 만에 극적으로 범인 검거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카츠타는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23년 현재 경계성 지능장애를 주장하며 열심히 항소 중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한편 14년간 대중에게 끊임없이 범인으로 지목받았던 피해자의 언니는 드디어 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억울한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유키코의 엄마 역시 지난 14년간 매일매일 그날 자신이 집에 없었던 것을 자책하던 세월이었는데요. 늦게라도 사건의 진범이 잡히면서 가족들은 이제야 죽은 딸이자 동생인 유키코를 보내주고 마음에 묻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유가족이 겪었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우리로선 함부로 상상조차 할 수 없겠죠. 토요미스테리에서 몇 개 없는 마침내 해결된 일본 미제 사건. 지금까지 디바 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바 달리아입니다. 먼저 문제의 영상부터 함께 보실까요? 틱톡에 올라온 이 영상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애떼고 귀여운 소녀가 해맑은 얼굴로 법정에서 자신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 아이러니함 때문이겠죠? 사실 이 재판 영상은 틱톡이 유행하기도 전인 2014년부터 이미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누군가 스윗 버 사이코라는 노래를 입혀 다시 올렸고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되었죠. 스윗 버 사이코. 이 노래 제목을 주인공에 맞게 직역을 해보자면 귀엽지만 미친년 라는 뜻이 되는데요. 네, 영상 속 인물은 결코 SNS에서 인기를 끌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문제의 귀엽고 미친 소녀를 좀 더 알아볼까요? 그녀의 이름은 이자벨라 구츠만. 1995년생으로 한국인 어머니와 푸에르토리코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호녀라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허윤미 씨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딸 이자벨라, 그리고 새로운 남편인 라이언 호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이자벨라의 친아빠인 로버트 구츠만 씨와는 14년 전에 이혼했고 홀로 오랫동안 힘들게 딸을 키워왔는데요. 이제는 새 남편을 만나 좀 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집엔 아주 큰 난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딸 이자벨라인데 허 씨가 이혼한 후부터 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더니 이내 성격 자체가 아예 변해버린 겁니다.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이자벨라가 7살이 되던 해 불안한 정서를 보이던 딸은 한동안 엄마와 떨어져서 아빠와 생활한 적이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기간 동안 엄마에 대한 반항심과 경계심이 더 심해진 겁니다. 이후 다시 엄마와 살게 되었을 땐 엄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점점 폭력성까지 드러내게 되는데요. 자신의 친엄마에게요. 과거 엄마 허씨와 구츠만의 결혼 생활은 경제적으로 그리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이자벨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도 사주지도 못하는 부모에 대해서 떼를 쓰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어린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이자벨라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해줄 거라 믿고 기다렸죠.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자벨라가 다 성장하기도 전에 너무 일찍 끝나버렸고 그때부터 불현듯 딸의 마음속에서 커지는 이 증오의 불씨는 오직 한 사람, 엄마를 향하게 되죠.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엄마가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알아보니까 우선 이자벨라는 엄마가 자기 멋대로 남자를 갈아치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딸인 자신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 증오를 표출하는 방식은 일탈과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이자벨라는 마치 보란듯이 온갖 남자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다녔고 심지어 2012년 2월 다니던 학교까지 사퇴합니다.
집에서 엄마와는 거의 매일 싸웁니다. 이게 단순히 엄마가 다그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폭력성을 주체 못하던 이자벨라는 엄마를 때리고 발로 차면서 죽일 듯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페르나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싸움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엄마는 나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해 라고 주장하는데 마치 모든 세상 잘못이 엄마로부터 비롯된 듯한 그런 강한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진심으로 딸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지만 딸의 눈빛에서 정말 이 살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2013년 8월 27일. 이날도 역시 엄마와 이자벨라가 크게 한바탕 싸웁니다. 평소처럼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딸은 엄마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 모습은 고스란히 엄마의 새남편에게도 목격되었죠. 그렇게 다음 날인 8월 28일 오전 엄마 허씨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놓게 되는데 이자벨라가 자신에게 내뱉은 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 폭언을 모두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딸이 진심으로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이자벨라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딸을 통제해 주길 바랬던 거겠죠. 그렇게 그날 오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경찰을 마주한 이자벨라. 순간 엄마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자벨라에게 경찰은 너 계속 그러면 엄마가 널 집에서 쫓아낼 거니까 더 이상 선 넘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있어라. 이렇게 가볍게 훈계하고 떠납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 이자벨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오후 내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30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엄마 허씨. 저녁으로 포장해온 음식을 남편에게 건네준 후에 좀 식겠다며 2층 욕실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욕실에서는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묵직한 게 떨어지는 듯 심상치 않은 소리였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허이! 남편을 부르는 허씨의 목소리가 짧게 들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갔는데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문틈 사이로 보이는 이자벨라였죠. 욕실 문을 열려고 하자 이자벨라는 등으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순간 남편은 딸이 심각한 행동을 하겠구나 직감했고 급히 다른 방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다시 욕실로 달려오는데 아내의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자벨라가 천천히 욕실로 걸어 나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눈을 부릅뜨고는 호의를 쳐다보는데요. 그리고는 터덕터덕 1층으로 내려가게 되죠. 욕실 문 밖으로는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호의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로 뒤덮인 아내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근데 그마저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요. 호의는 어떻게든 아내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렇게 고군분투하던 사이 이자벨라는 현장을 유유히 떠나고 맙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요원들은 끝내 허씨의 사망을 선고합니다. 목에 입은 자상이 너무 치명적이었고 결국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부검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허씨의 목에 무려 48번의 자상, 그리고 얼굴에 31번의 자상까지 같은 부위를 무자비하게 찔린 채 사망했다는 자세한 사항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육안으로만 확인된 자상이었죠. 이후 정밀부검 결과 허씨의 목에는 자그마치 151번의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한 흔적까지 발견되죠. 자, 부검 결과를 가지고 상황을 추정해보면 허씨가 씻으러 2층에 올라가고 허씨의 비명을 들은 남편이 2층으로 올라갔을 때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자벨라가 무자비한 칼부림을 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하루 뒤인 8월 29일 오전 11시 30분. 허 씨의 집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살인과 관련된 물건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근처에서 범인 이자벨라가 검거되는데 아주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고 경찰에 연행되었죠. 당시 그녀의 나이는 18살. 이자벨라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경찰은 사건 전날 엄마가 이자벨라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추정하는데요. 하지만 이자벨라는 직접적인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딱히 입을 열지 않았죠. 그저 오랫동안 엄마를 증오했던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페룬 범죄의 잔혹성으로만 보자면 거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2014년 7월에 열린 재판에서 그녀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신 이상이었죠.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을 흉기로 그렇게 많이 찌른 걸 봤을 때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하고 이자벨라는 뭐가 옳고 그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요. 라고요. 정신 상태를 감정한 전문의 또한 그녀가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명백하게 환각 증세를 보이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증상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걸 뒷받침받은 이자벨라는 재판 내내 기묘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스윗 버 사이코 노래를 입힌 영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재판 영상인데요. 그녀의 태도를 보면 참 많이 기이하고 이상하죠. 어머니를 151차례나 찌른 살해범이 재판 내내 카메라를 보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변호사와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미친 듯이 울기도 하니까 이건 뭐 화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근데 또 살인마에게 반성의 기미는 없어요. 누가 봐도 이자벨라의 모습은 법적 처분을 기다리는 죄수로는 절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태연합니다. 그녀의 불안 증세를 증명해줄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사건 발생 이틀 전 그녀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도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부분이에요. 전 남자친구가 이자벨라의 집에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왔었는데 이날 그녀가 남자친구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욕하고 그러다 쫓겨났다는 진술이었죠. 재판부는 이처럼 과거 행동에 대한 증언과 정신감정을 토대로 그녀가 정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판결했던 겁니다. 판결문을 보면 우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린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즉 그러니까 이자벨라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살해하고도 당당히 무죄를 받은 이자벨라.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녀는 판결과 동시에 콜로라도 주립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 감금되어 집중 치료를 받으라는 법적 처분과 함께 이 재판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던 2019년 11월 문제아 이자벨라는 한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저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젠 사회에 위협되는 존재도 아니고 더 이상 병원을 떠나서 사회에 복귀하고 싶어요. 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죠. 하지만 엄마를 죽인 것에 대한 후회는 없는 듯 애초에 자신의 정신병은 엄마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자벨라의 퇴원 요청은 곧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현재 쇼폼의 인기와 더불어 이자벨라는 틱톡 킬러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윗 버 사이코 음악을 입힌 영상 있잖아요. 그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인기몰이 중입니다. 하지만 그 인기가 단순히 법정에서 대범해 보이고 오렌지 제수복을 입고도 실실 쪼개고 있으니 귀여워서일 수는 없죠. 그 웃음 너머 자신의 어머니를 151차례나 찌른 어린 살인마 라는 잔혹동화도
분명하게 각인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자벨라가 곧 출소해서 틱톡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